정부가 왜 이렇게 그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을 내놨을까요? 네, 이거 역시 이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그렇죠. 의지죠. 그러니까 집값이 안 잡히니까 결국 이런 대책까지 온 건데, 근데 이전이랑 달랐던 게 여태까지 정부에서 냈던 정책은 이게 집값이 오르는 게 안 잡히는 게 결국 뭐 투기 수요 때문이다. 공급은 이런- 충분하다. 그쵸.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좀 취지로, 그러니까 뭐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아니면 규제 지역을 더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좀 못 사게끔 하는 좀 수요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맞아요. 계속 내놨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를 조금 인정하고 들어간 거죠. 인정하고 좀 대대적으로 공급을 정말 그러니까 느낄 정도로 확실히 많이 하겠다라는 좀 정부의 그런 좀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또 핵심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에 발표된 계획 이름이 3080 플러스예요. 3080 플러스. 네, 혹시 무슨 뜻인지 30대부터 80대까지. 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3080이 뭐냐면 서울에서 32만, 그다음에 전국으로 치면 83만. 그래서 포함해서 이제 앞뒤 자르고 이제 3080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공공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뭐 LH나 SH나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뭐 서울주택공사가 이제 리딩하면서 공급 대책을 좀 이끌어 가겠다라는 게 이번 정책의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전국 83만 호, 서울에만 32만 호.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지방까지, 지방 광역시까지 되게 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좀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32만, 83만?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분당 같은 경우가 이제 10만, 11만 정도 규모가 되는데 지금 분당이 10만밖에 안 돼요? 10에서 아, 11만 정말? 사이? 그러면 서울이 32만이면 분당 3개 정도로 이제 서울에 들어오는 물량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전국이 83만 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중에서 전라남도에 있는 주택 수가 83만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의 지금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인 거죠. 이제 저희 지금 촬영 날짜 기준으로 어제 신사임당님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 10시에 발표가 나고 이제 12시, 11시 반부터 방송했는데 1시간 반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못 봤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재밌는 게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일단 8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거 이미 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직 안 했어. 해놓고 이제 지을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거고, 이 규모가 이제 아까 파링님 얘기하셨던 게 이제 분당이 제가 알기로 9만 7천 호 정도 될 거예요. 아파트로. 그리고 동탄 2신도시가 11만 정도 돼요. 근데 동탄 2신도시나 분당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 그거의 3개 정도를 서울에만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데 서울 다만 안에 경기도 아니고? 서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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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급되는 주택을 다 포함한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이렇게 좀 감이 잡히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의 재고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 340, 50만 호 정도 되고요. 서울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 수의 10%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지금 만약에 서울 내가 지나가는데 집이 1, 2, 3, 4, 5, 6, 7, 8, 90, 10개 있으면 앞으로 뭐 이 3080 프로젝트가 끝나면 집이 하나 더 11개가 돼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이 물량 장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 국토부 장관이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3기 신도시 물량이 한 127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83만까지 더해지면 200만 호가 넘죠. 그래서 이번 공급 계획이 2025년까지로 좀 기한을 두고 있는 건데,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빠르면 2024년 정도 이제 입주를 시작할 건데, 그러면 2025년쯤은 이게 그대로 추진된다면 거의,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일시적으로 정말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이라면 이제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을 확실히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물량은 맞는데, 그래서 좀 정부 같은 경우는 좀 실수요자 열기를 이렇게
예, 공급을 많이 해서 이제 많이 들어올 거니까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라. 라는 좀 지금 막 연끌해서 사지 이런, 말고. 그쵸, 이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 공급 방식은 크게 보면 5가지예요. 그래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랑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이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고, 이제 공공택지를 뭐 신규로 지정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작년 11월에 이제 전세 대책이 발표될 때 나왔던 좀 일환인데, 이때, 예, 단기주택, 뭐 고시원 이런 거 좀 활용하기로 했던 거, 그런 단기주택 확충하는 거, 그다음에 도시 재생하는 방식을 좀 바꾸겠다라는 것까지 크게는 5가지고, 이 중에서 좀 주요, 이제 좀 골자로 보는 거는 이제 공공이 주도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복합사업, 뭐 역세권, 준주거,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개발하는 이 2개가 좀 주요 사업으로 꼽히고 있어요. 일단 들어만 봐도 앞에 공공이 다 붙는 거 보니 네.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양질의 주택이 들어설까 싶은 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럼 이 복합사업이랑 정비사업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아니면 중공업지역,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까지 이제 포함된 거의 3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 지역을 이제 개발하겠다는 건데, 역세권을 뭐 개발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전에도 계속 이슈화 됐던 게, 이제 역세권을 뭐 고밀화시켜서 개발하겠다 하면서 뭐 700%까지 뭐 용적률을 확대해 주겠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냥 이거에 좀 연장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재개발, 재건축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혹시 기준이 그 전보다 좀 낮아진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표현하는 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뭐 조합원 중에서 한 80%는 동의를 해야 돼요. 5분의 4 정도 동의를 해야 된다, 해야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에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이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동의도 3분의 2만 동의하면 된다. 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것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가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공이 하면 안 한다. 그러니까 환수 안 하겠다. 또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가 이제 실거주 2년 요건이 붙었어요. 근데 공공이 하면 실거주 2년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까지 지금 이 부분을 좀 규제 완화하는 부분으로 넣고, 그다음에 뭐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공한테 넘기면 나중에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도 좀 우선 공급권을 주겠다라는 부분을 좀 뭐 대폭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기존에 있는 그런 기준에 보다 완화를 시켜주고 혜택을 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참여율을 높여서 그런 진행 속도를 좀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좀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사업 진행 속도가 얼마나 이게 빨라질 수 있을까요? 기존의 정비사업 속도가 평균 소요되는 게 13년 정도. 13년. 네, 한번 사업이 뭐 하려고 한다 하면 조합원이 우선은 이제 뭐 조합이 설립되고부터 뭐 사업 시행 인가부터 그 사이에 모든 이제 인가를 받고 뭐 그러니까 이주하고 이런 단계까지 다 그렇죠. 합치면 동의율이 이게 맞아요. 원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을 시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평균으로 13년이었는데, 근데 공공이 하면 이런 절차 자체를 인허가 받는 것도 단축시키겠다. 뭐 조합 설립하는 것도 그냥 과반수만 요청하면 이제 공기업이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면 조합 총회 및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생략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냥 5년까지 이제 대폭 단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패스트트랙 얘기하면서 이제 뭐 초과이익 재초안이나 실거주 2년 요건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다 풀어주기만 하고 다른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 말고 안 좋아지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이런 이익 자체도 공공이 했을 경우에만 주겠다는 거고, 그런데 혜택만 주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의무를 뭔가 주게. 이렇게만 들으면 꼭 혜택만 너무 있는 것 좋잖아, 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아까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해주면서 예를 들어 용적률을 높여줬다 하면서 집이 더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은 공유하겠다. 그래서 그 초과된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라가 가져오는 식이죠. 그래서 서로 그 부분은 공유해서 이익에 대해서는 좀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럼 재초안이랑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재초안은 재건축 초과이익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일단은 거주하는 동안 보통 받는데, 그건 안 하는 대신
거기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공공이 가져가겠다? 네. 근데 그거 가져가서 어디다 써요, 그거? 근데 뭐 또 이제 또 더 공공임대를 공공을 짓거나, 만들기 위해서 예, 공공 재건축 재개발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쓰겠지. 공공 분양이나 이런 또 이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집을 짓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근데 또 그러니까 한편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뭐 이익을 우리가 뭐 공유까지 하면서 이제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지, 어쨌든 간에 동의를 해야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사업성 좋은 그런 단지들, 그러니까 진짜 인기 좋은 그런 단지들은 굳이 네.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부가 지금 25번째 정책이잖아요. 25번째. 그동안 정책이 계속 나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왔을 때 이게 과연 될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의를 하고 뭔가 참여율을 이끌려면 이게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아무래도 좀 너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동의가 과연 얼마나 되고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잘 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먼저 나와줘야지 동의가 점점 그렇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것 저렇게 같아요. 해줘도 그래도 우리한테 주어지는 무언가가 그래도 이익이 좀 크다면 해볼만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아직 그런 사례나 이런 부분이 아직 나온 부분이 없으니까 굳이 내가 먼저 이거를 시도를 하고 우리가 먼저 그걸 끌고 가자라고 리드하기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초과이익 환수제 제초안이나 실거주 이년 요건은 좋은 거죠. 사실 그거는 이거는 뭐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발생하는 초과이익 이거 말고도 사실 이익이 개발이익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거를 공공이 가져간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건 없어요? 뭐 얼마를 가져간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지금 퍼센트적으로는 뭐 50%에서 20에서 50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딱 어느 정도다라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명확해진 건 아니고, 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퍼센트가 있다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 각각의 후보 지역들 중에서 이 지역의 그런 가격의 기준, 이거를 뭘 바탕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퍼센트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넘어야 될 산이 적진 않죠. 이분들도 아직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시니까 우리도 고안을 나갈 거야. 너고 처음부터 몰아붙이지 마. 이렇게 우리가 의욕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따라와줘. 이런 의도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과연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가 지금 제일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하루 정도 사실 시간을 두고 읽어봤는데, 현실적으로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또 뭐 저희끼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임기가 1년이 남은 장관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약간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겠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공공이익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생겼을 때 그걸 공공이 환수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환수할지, 그 다음에 실제로 단지별로 다 진행하는 게 다 다른데, 왜냐면 그거에 대한 사례가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처음 발표났을 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재건축은 거의 뭐 신청 안 했었고요.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 흑석 2구역이었던 것 같은데, 흑석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신청했다가 정부에서 분양가 딱 받고 나서 안 하겠다고 그냥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저는 정부에서 발표한 이 83만 호? 서울에 32만 호가 만약에 공급이 된다. 물론 이건 한 번에 공급되진 못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5년 동안 부지를 마련하고 그다음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공급이 된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공급이 될 거거든요. 그거는 자명해요. 그쵸. 좋아. 그거는 좋은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저 역시 투자자이자 실수요자로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지만, 이걸 보면서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뭐 획기적으로 뭔가가 바뀔 거야라는 생각이 잘 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스탠스를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할 거니까 곧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실거주를 마련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이 이거에 너무 그 효과를 기대한 나머지 그런 걸 늦추게 된다거나, 좀 그러면 좀 굳이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주겠구나라고 그런 계획들을 엎어버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나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예전에 이 대책이 있기 전에 어떤 의사결정을 했어요. 집을 안 사고 나는 계속 전세 거주를 하겠다. 거나 집 사야겠다. 필요하니까. 거나. 그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이게 내 눈앞에 다가온 현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뭐 복합사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이나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 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되면 좋은 거죠. 왜냐면 우리 뭐 이렇게 지하철역 나가가지고 걷다 보면은 1층 낮은 상가들 막 많잖아요. 페인트 막 벗겨져 있고 막 그런 데 동네들 있잖아. 왜. 막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거나 막 이러면은. 근데 그런 거를 보기 좋게 예쁘게 효율적으로 높게 사람도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건 당연히 국가적으로도 좋은 거잖아요. 그쵸? 주택 공급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너무 대환영이다.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집을 사야겠다, 실거주집을 마련하겠다, 뭐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 의사결정을 완전 뒤집고 안 뒤집고는 좀 각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부지 확보가 25년까지잖아요. 부지 확보가 25년까지. 그러니까 그 83만 호를 5년 동안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어제 밤에 가서 보면서 약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부지 확보를 5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 물론 그 중에 되는 집들은 지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83만 호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뭐 저희끼리만 얘기해도 뭐 좋은 점도 있죠. 당근도 제시하셨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재초안 같은 거 안 하겠다. 실거주 2년 거주 뭐 없겠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진행되느냐 아니냐는 훨씬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에서 공언하신 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해주실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문제들이 있을지는 지금 당장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일로 결정을 바꾸는 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리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부분을 다 잘 들어보시고 그렇죠. 예,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건 아니시죠? 그럼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너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양적으로만 우선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그래야 좀 뭔가 발표했지 임팩트가 있잖아. 좀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는 안 나온 상태고, 근데 이게 양적으로만 나온 상태라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게, 그러니까 양이랑 질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양적으로는 이게 정말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대로만 된다면 예, 집값을 분명히 안정화시킬 만한 요인으로는 충분한 그런 양인데, 근데 질적으로는 그 말하는 집의 질이 정말 실수요자가 살고 싶은 그런 이제 주거 환경을 갖춘 그런 질의 집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현재 말하는 거 있어서 역세권은 700%잖아요. 지금 최대. 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 환경 자체가 역세권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편리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애기를 학교 보내고 뭐 키운다라고 했을 때 그 환경 자체가 좀 상상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학교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좀 더 아이 그쵸. 키우거나 너무 역세권이면 일단 아이들 안전상에 있어서는 좀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그 집 자체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새 집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뭐 20년, 30년 산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렇게 좀 700% 가까운 빽빽한 집에서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좀 그냥 기존 아파트처럼 좀 쾌적하게 좀 동간거리 넓고 이런 데서 살고 싶은 건지, 그래서 어떤 질의 좀 주거 환경을 좀 국민들이 원하냐에 고민해서 그게 반영된다면 그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번 또 보면 공공 분양에 대한 부분도 추가됐더라고요. 요건 뭔가요? 기존에 얘기했던 정책에는 공공 분양보다는 공공 임대 위주로 맞아요.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번에 정부가 전체 공급량의 한 70%, 80% 정도는 실소유자 중심의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좀 청약 방식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청약에서 소외된 좀 젊은 층들, 네. 뭐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청년들. 그쵸. 뭐 가점으로 뭔가 새 아파트를 청약으로 얻는다? 거의 힘든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좀 더 그런 혜택을 줘서. 내용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이런 가점이 낮은 좀 20대부터 40대 분들을 위해서 30% 정도의 물량을 3년 이상 이제 무주택이면 좀 추첨으로 좀 내가 기회를 이제 넓혀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같이 이번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절차는 꼭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동의가 있어야 돼요. 뭐 수용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모든 절차는 주민 희망할 때만. 왜냐면 개인의 사유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주민 희망 시에만 시작되고 좀 공공의 이런 협의 없이 수용하는 방식은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공공이 직접 이제 시행해서 이제 나머지 절차적인 부분을 많이 간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좀 기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재초안도 안 하고 2년 실거주 의무도 이제 적용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얼마나 많이 실제 동의를 할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지금 뭐 바뀐 동의율로는 3분의 2는 그래도 동의를 해야 돼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어진 혜택, 그 초과의 환수도 안 하겠고 2년 실거주 의무도 주지 않겠다. 이걸 이제 개발 호재를 노리는 좀 그런 부분을 좀 해집고 들어가는 수요가 또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요즘 또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이 이제 후보 대상지는 없지만 이런 내용은 되게 철저하게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선 공급권, 이제 투기소유를 철저히 차단하려고 우선 공급권은 무조건 1세대 1주택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그리고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2월 4일 이후 이제 사업구역에 부동산을 내가 신규로 계약했다 하면 우선 공급권 안 준다. 그러니까 현금으로만 청산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만약에 우선 공급권을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매 제한을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사업 예정 지역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까지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물론 이제 이전에도 솔직히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뭐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이게 토지거래 허가지역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인 분들만 이제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새 집 받고 싶어서 2월 4일 이후에 매수를 했다. 그리고 나는 살면서 버텼다. 그 낡은 데서 만약에 살면서 버텼다 하더라도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거나 새 상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 청산 받고 나가야 되는 거. 그럼 어떤 일이 될것 될까요? 같아요. 그럼 안 사겠죠.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러면 안 살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구역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실거주로도 안 살 거예요. 그럼 거기서 팔아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투자자는 뭐 당연히 안 되고, 들어오는 사람 실거주도 안 돼. 그 뭐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실거주만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서 거래가 멈추겠죠. 거래가 멈추게 되면은 예를 들어 거기 사시던 분이 거기다 임대만 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그 임대를 놓고 가면 그분이 다른 데 주택을 사시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살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원래 임대가 있던 뭐 내가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간다. 딴 데 집을 사서 사정상 이 정비구역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된다. 가요. 가면 이제 취득세 8% 내겠네. 그렇지. 저 그죠? 지방으로 가진 않으니까. 그럼 취득세 8%를 내야겠네. 그럼 서울 안에서 평균 주택 10억이니까 취득세가 원래 1%인 게 8%가 되면 그분은 7천만 원을 더 세금을 내시겠네요. 지금 제가 얼핏 들어도 이런 약간 이렇게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죠. 지금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제 아까 너무 기대한 거 아니야? 아니, 혹시나 임대를 놓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되면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이 오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또 점점 사람들은 떠나갈 거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뭐 임대 수요도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 점점 되겠죠. 근데 거래 자체가 멈추게 되겠죠. 거의 멈추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업 예정지로 거론이 된다. 아직 발표 안 했는데 거론이 된다 하면 가격 동향을 점검을 하겠대요. 그리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 네. 그리고 지구 지정했던 것도 뭐 중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이 한 10에서 20% 정도 전보다 높아진다. 불안해서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뭔가 불안 징후가 감지된다라고 하면 강도 높은 시장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에 다 투기 방지 대책으로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 공급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공급이 아니니까 쳐다도 보지 마. 이런 뉘앙스네요. 이번 공급 대책이 실현이 되기 전에도 이게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 정책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공급이 부족해서 나온 정책이잖아요. 근데 공급은 솔직히 지금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정책 자체도 우선 실현되는데 시간이 저희가 걸리죠. 2025년까지 그렇죠. 부지확보. 부지확보라면. 네. 그러면 시간적으로 우선 단기적인 당장의 공급을 뭔가 충족해 줄 만한 그런 좀 정책은 아니라는 부분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권이 지금 1년 남은 시점. 심지어 서울시장은 4월에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정책이 좀 연속성 있게 갈 수 있을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쵸. 그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좀 동일의 전제로 한 사업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 이제 추산했던 이 물량 자체가 그러니까 주민 참여율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주민 참여하는 걸 확정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동안 정부에서 했던 정책 아니면 민간에서 했던 정책들을 바탕으로 그냥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되게 몇 프로 정도 참여하더라라는 거를 퍼센트를 구해서 구한 거예요. 이 호수 자체가. 그럼 실질적으로 동의율을 구하는 그런 게 들어가면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그러니까 동의가 많아져. 그러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동의가 적어져. 그러면 이 물량 자체도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제 참여율에 따라서 공급 물량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물량이 2025년이면 솔직히 지금 21년이면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그렇죠. 이 전부 사업을 한다 치면 그러면 대규모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따라오는 게 이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좀 순환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지역에서 그럴 수밖에 개발을 없죠. 하고 네. 그동안 뭐 옆에 지역으로 보내고 그럼 옆에 지역 개발하는 동안에 다른 지역으로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순환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하겠다. 네, 사업 구역 간 순환 정비, 뭐 수도권 인근 택지를 활용한 광역 순환 정비로 이주소를 대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정말 공급을 좀 짧은 시간 안에 확보하려고 하는 대책인데 순환한다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계속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래서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해도 좀 그래서 단기적. 부지확보구나. 25년까지 부지확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을 하면서 정비하겠다는 건데 네. 그래서 부지확보인 거죠. 네. 저도 되게 놀랐어요. 네. 처음엔 당연히 저는 처음 어떻게 해서 5년 안에 80만 원을 짓지? 지금이 무슨 옛날 막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옛날 노태우 때 그냥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밀어붙인 거지. 그때는 수용하면서 했어. 그냥 빈 땅에다가. 그때 빈 땅이 많았으니까 그냥 빈 땅에다 막 지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보시는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든 뭐 대전이든 뭐 부산이든 뭐 어디든 그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구축 아파트 있잖아요. 90년대 아파트들. 그거 다 그때 지은 거거든요. 그때는 근데 거기가 다 땅이 비어 있었어요. 거의. 뭐 기존에 있던 집 허물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얘기가 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신도시 사업이랑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신도시는 정말 뭐 논밭, 빈 부지에 지으니까 어쨌든 정책으로 내놓으면 그냥 다 짓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또 들잖아요. 걸리죠. 그것 또한. 근데 지금의 사업은 신규 택지도 일부 포함은 되는데 대부분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우선 어디 이제 가게끔 하고선 그것도 그 또한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라 좀 아무래도 좀 실효성적으로 좀 사람들이 좀 아직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뭐 신뢰하면서 정말 이 물량이 들어와서 내가 안심하고 기다려야지라고는 말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아요. 뭐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실거주를 이제 준비하는 분들도 이런 정책에 있어서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문구만 보고 그래? 뭐가 좋아지겠네 이럴 게 아니라 맞아. 그 상세한 내용들을 나는 잘 그런 걸 풀지 못하잖아요. 잘 경험도 없고 그런 데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오히려 이런 요즘에는 이걸 풀어서 설명해주는 방송도 많고 또 저희 월브 팟캐스트도 한 번씩 더 들으시고 이 안에 어떤 게 숨겨져 있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도 한번 이걸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우리의 생활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까봐야 알겠죠. 까봐야 아는 건데 지금까지의 선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또 시장을 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나온 공급 대책이긴 하지만 파랭님이 준비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정말 정부의 의지는 강력히 표현은 돼 있는데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나온 그런 방안일까 아니면 지금 당장에 뭔가 좀 실수요자들 국민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조급함. 네, 조급함을 좀 잠재워주고 싶고 한마디로 기다려라 해주고 싶은데 그 얘기에 대한 표현을 가득 담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뭐 3, 4인 가족이 고시원에서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어떤 집이 들어올 거냐, 그렇네요. 질적인 부분까지 꼭 같이 정부에서 많이 고민해서 좀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양도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질은 좀, 좀 기다려줄래? 이런 거. 근데 네, 사실 알겠습니다. 어떤 집이냐도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좀 너무 일일비할 필요 없이 좀 시간을 가지고 좀 계속 두고 보는 거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